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연소 대기업 사회이사이자 성신여대 최연소 교수 박세롬 교수님이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회이사님. 네, 아니요. 이거 좀 소개 직접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박세롬 교수입니다. 네. 이야. 올해 90년생. 네. 그러니까 32살이신 거예요? 네. 야, 근데 교수님이 그 32살 전에 되셨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임명이 되신 거예요? 이제 벌써 3년 차가 돼요. 2019년 30살에. 30살에? 네, 딱 30살에. 와, 캠퍼스에 계시면 그냥 학생으로 오해를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막 이제 처음 갔을 때는 교수님들도 제 얼굴을 잘 모르는데 예. 저는 아니까 이제 인사를 드리면 교수님들이 그래 안녕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네, 동료 놀라면서. 교수님이신데. 네네. 왜냐면 지금도 너무 애띠 보이시고 그래요? 또 목소리도 그러시다 보니- 목소리가 네. 맞아요. 목소리가. 아니 그냥 이렇게 캠퍼스에 계시면 그냥 학생이시구나 진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제 분야 적인 약간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인데 운 좋게 조금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알파고 이렇게 했던 것들 이전 제가 2013년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셨군요. 막 기계학습과 뜨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 이제 하는 덕분에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은 대기업의 사회이사님으로도 맞아요. 아니 지금 교수님 근데 융합보안공학과는 이게 어디 무슨 과입니까 이게? 이거 뭐 굉장히 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요. 융합보안공학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요즘 이야기하는 기술들 있잖아요. 인공지능, 뭐 사물인터넷 아니면 블록체인.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물 인터넷이란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스피커 등과 같이 각종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로 데이터들이 분산되어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들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왜 융합이냐면 사실 그런 기술들을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꼭 보안이 기술 자체가 뭔가 문제 있어서라기보다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네.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 하면 저도 그런데 이제 에어컨 이런 것도 요즘에 다 리모컨으로 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사이버상의 보안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세계랑도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랑도 연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융합 보안이라고. 저는 지금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최연소 교수님이 되시는지 알겠다. 예. 생소하긴 하지만 융합보안공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가 요즘 가장 또 이슈인 네. 사물 인터넷과 뭐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네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좀 신학문이죠, 그죠? 그쵸. 뭔가 이제 새로운 분야. 네네네. 교수님 수업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은 혹시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보안 실습이라는 수업이었는데요. 네. 수강 시험 못한 학생들이 계속 메일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그리고 이제 증언을 해줬는데 증언을 하고 나서 또 못 신청을 했다고 메일을 보내면서 학생들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수강 신청 실패한 학생들이 슬퍼하는 그걸 어떤 학생이 저한테 캡처해서 이메일로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교수님 이 수업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수업이네요. PC방에 가가지고 딱 시간 되자마자 바로 클릭을 해서 수업을 들었죠. 못 잡으신 학우분들께서는 계속 밤새 새벽 내내 어떻게 한 자리 잡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수업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와 주셔서 모범생 학생들이 발표 준비해 오듯이 똑 부러지게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번 학기 수업 좀 빡세겠다.
그만큼 또 배운 게 너무 많은 수업이었습니다. 저희 롤모델 같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박세롬 교수님이 수업을 하신다?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 너무 잘 생각해 주세요. 사실 학생이 늘어나면 교수님이 힘드시잖아요. 근데 더 많은 학생이 들을 수 있게 조율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답도 빨리 주시고 그런 거에서 열정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초부터 뭔가 중상위 단계까지 뭔가 잘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우리 교수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필기를 정말 좋아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농담까지 다 필기를 해서 아, 네, 맞아요. 거의 뭐 그 학생분들 사이에서는 뭐 교수님 수업을 다시 그냥 듣는 것 같다고. 맞아요.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이면 이제 노트를 제가 수업 시간에 워낙 열심히 필기를 하니까 무슨 농담을 거기에 적었어요? 뭔가 교수님이 뭐 이렇게 산에 뭐 등산을 가셔서 어떤 새를 봤다 뭐 이런 농담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거기에다 적어. 네, 그걸 거기에 제가. 교수님의 전공 분야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좀 발전을 했습니까? 사실 인공지능 정말 다양한 분야에 지금 어. 많은 곳에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료 분야에서도 사실은 이 의료 인공지능이 또 발전을 해서 이건 벌써 엄청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얘가 피부암인지 판단해주고 하는 어플이 있어서 어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벌써 5년도 넘은 거고요. 영상 인식과 같은 해서는. 그리고 막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거는 인공지능 언어와 관련된 인공지능이 많이 이슈가 됐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을 주면 이렇게 고쳐주거나 차 이름을 주고 이 차 이름을 넣고 너가 문장을 만들어 말하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 이러한 차를 운전하고 다니신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주고 문장을 완성을 하는군요. 네. 이력서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이렇게 몇 가지 나의 이력을 넣으면 그걸로 이력서 문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야, 아니면 진짜 엄청 네. 발달했다 진짜. 네, 네. 최근에 그 본 것 같은데 그 인공지능 아나운서인가요? 맞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 기술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생성 모형. 진짜 인공지능 관련 연구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한 3, 4년 전에 제가 학회를 가면요. 학회에서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논문을 이미 그때 발표하는 그 논문을 뛰어넘는 연구가 또 그 같은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막 이런 시기였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 그것들을 파악하는 것조차 요즘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무서울 때도 있는. 맞아요. 그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알아서 이렇게 저한테 맞아요. 막 추천을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교수님은 알고리즘 추천 영상 어떤 게 많이 뜨세요? 그 아이디를 이제 남편이랑 같이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축구 영상이나 뭐 아 남편분이 영상. 보시는 지금은 유로 2020, 예, 저도 자주 봅니다. 저도 그 지오코를 네. 지오코를 같이 써서 지오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저는 그 뭐 이제 그 축구 네. 아니면 이제 그 예전 그 코미디 프로그램 그쵸, 그쵸. 뭐 이런 거 좀 주로 많이 보는데 지오는 뭐 고양이. 예. 그다음에 지금 요즘 드래곤볼도 지금 요즘 되게 많이 보거든요. 드래곤볼. 네. 예. 근데 보면서 나의 정보가 어디인가에 이렇게 나를 누군가가 모르는 노출된 것 존재가 같은 나를 다 알고 있는 느낌. 내 네.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는 좀 약간의 그런 두려움, 선짓함? 네. 이걸 어떻게 알까요? 네, 뭔가 사실 추천을 한다는 게 어떤 영상들이 유사한 영상들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유사한 사용자들인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추천을 해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호 씨가 뭔가 유튜브 영상들을 본 거 하면 이런 영상들을 봤다라는 데이터 그리고 이 영상은 보다가 금방 껐다 아니면 이 영상은 끝까지 봤다 아니면 이 영상은 보고 좋아요까지 눌렀다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의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거로부터, 네. 추천을 하는군요. 네, 패턴을 잘 학습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 관련된 것들만 올라오니까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것의 문제가 또 그런 거잖아요. 뭔가 우리 정보가 모르게 좀 수집이 되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 조종을 당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자꾸 정보가 추천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좀 갇히는
예. 네네, 맞아요. 이런 것도 또 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가짜 뉴스가 사람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제 뉴스를 인공지능이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 보면 이거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악용해서 정말로 가짜 뉴스들을 막 많이 그럼, 만들어낼 진짜.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열심히 참 무서운 세상, 사실 무서운 세상인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더라도 이제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그런 뭐 연구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데이터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 그거를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뭐 딥페이크 같은 기술도 사실은 그 알고리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 사용하거나 나쁜 방향으로 사용하면 또 그것이 굉장히 위협으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연구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을 해야겠죠. 사실 예전에는 그냥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성능만 높이는 방향으로의 연구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데이터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도대체 그런 공정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혹은 공정하다라는 것의 결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냥 운전할 때는 그냥 그 사람의 책임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율주행하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그것은 과연 그 주인의 책임인 것인가? 아니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의 책임인 것인가? 누구의 책임인 것인가부터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얘를 학습을 시켜야 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그 알고리즘 학습하기 전에 뭔가 합의되어야 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작년에 커의 그 사회이사직을 맡으셨는데 국내 최연소 대기업 사회이사로 선임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어요. 사실 그 30대이신 사회이사는 진짜 사회이사가 정확히 어떠한 직책인가요? 그러니까 회사 외에 회사에 그렇죠. 있는 거는? 외부에서 네. 와서 회사의 전체적인 뭐 이렇게 감사도 좀 하고 주요 안건에 대한 이건 이제 그 토론도 하고 그거에 대한 결정도 하고 여기 이제 사회이사예요. 그럼 되게 잘하시네요. 사회이사 하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닌데 사회를 보죠, 사회. 저는 사회. 저는 사회를 합니다. 사회를. 결혼식 사회, 잘하시죠. 각종 사회. 너무 잘하셔가지고. 사회이사는 총 몇 분이십니까?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4명. 4명. 네네네네. 어떻게 이게 사회이사가 되십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사회이사 후보로 추천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회이사가 뭔지도 사실 몰랐고 왜냐면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그렇지. 사회이사를 해본 친구들이 없고 이제 막 박사 맞아요.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어디 신청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가 가지고 네, 내가 어디 맞아요. 사회이사가 야 이런 경험도 참 진짜 그러면은 주변에서 반응도 엄청 좋았겠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사회이사 뭔지 제 친구들도 모르니까 저보고 너 서울로 이직했냐고 막 연락이 엄청 와가지고 이사가 됐으니까 네네 그래서 사회이사가 뭔가 됐으니까 제가 진짜 이사로 간 줄 알고 네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어떤 일을 좀 하셨어요? 이사회 안건들이 다 저는 되게 신기한데 액면 분할 최근에 있었잖아요. 있었던. 네 그런 네. 건도 있었고 아니면 데이터 센터 구축과 관련된 거를 승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거야. 네, 이사님이 참여를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쪽에 계시면 좀 뭔가 그쪽에 베네핏도 좀 있지 않습니까? 연봉도 있고 그죠? 맞아요. 월급도 주시고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카드를 주셨어요. 출입증 카드. 그래서 회사. 이제 원래는 이렇게 뭔가 띵동 누르고 그죠. 들어가야 안녕하세요. 저 되는데 누군데요? 뭐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그 카드면 이제 커쇼를 가면 10% 할인을 해줘요. 이야. 카오샵 10% 할인. 그거 너무 좋다. 각종 캐릭터 10% 할인 네네. 되는군요. 네네네. 저희 쪽에는 뭐 늘 얘기 드리면 만두 40% 할인. 오, 되게 크네. 예. 그거 할인 그죠? 예. 궁금한 게 만두를 얼마까지가 계속 안 될 거 아니에요?
월 한도가. 저희가 좀 추가된 네. 월 월 한도가 할인이요. 있구나. 우리 그 직원분들이 월 한도가 있습니다. 배 터지게 먹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네요. 막 뭐 여기 주변 사람들 들어 야야 40% 사 이렇게는 못 한다는 얘기죠. 예. 한도가 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특별한 베네핏보다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사실 제가 언제 또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고 거기 네, 사내 이사분들을 만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일 큰 베네핏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김범수 네, 의장님이라든가 맞아요. 거기 계신 그 네, 이제 네. 그러면 혹시 그 호칭을 교수님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이사님이 좋으세요? 더 익숙한 건 당연히 교수님이죠.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매일 듣다 네. 보니까 네. 이사님은 조금 부담스럽고 저는 그래요? 교수님이 좋은 것 같아요. 댁에서는 뭐라고 부르세요? 댁에서는 이사님 일어나셔야죠. 우리 가끔 갑자기 스타 된 그 우리 동료들 그렇죠. 가운데는 스타님. 예. 네. 그런 식으로 부르실 때는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약간 좀 더 과장해서 부르고 싶으실 그럴 때 네. 뭐라고 부르십니까? 박 교수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있어요. 있죠. 뭐 이제 뭐.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그냥 죄송. 저는 그냥 재서가. 재서가. 유느님 이렇게 유느님. 그런 거 집에서 집에서요? 혹시나 유느님 네.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식사하소서. 잠드소서. 32살의 나이에 교수와 대기업 사회이사를 하고 계신데 교수님의 40살과 좀 50살엔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고 있을 것 같으시죠? 그냥 생각해 보면 사실 박사 공부하기까지는 거의 저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거고 내가 즐거우니까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박사 과정 때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포닥을 하고 저 조금 더 포닥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교수님이 너도 이제 뭔가 다른 사람들이나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관련된 걸 제가 알려주면 그것들을 되게 선한 방향으로 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선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들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싶거든요. 저만을 위해서 이제 그만 살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면 살고 싶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수능이 끝나야 강금 생활도 끝난다. 전 수능 출제위원 강상희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수능 출제위원이세요? 지금은 아니고요. 예. 이전에 한 5차례 정도 출제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 연구소 소장님으로 불러야 됩니까? 뭐 소장 겸 대표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표님으로 부를까요? 소장님으로 부를까요? 대표님으로 불러주시죠. 왠지 모르게 듣는 넘어가면 소장님보다는 대표님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대표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수능 출제위원이 되시면은 이런데 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얘기 들었거든요. 또. 예, 아무래도 뭐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험이니까 그 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알려지면은 뭐 공정성이나 이런 데 대한 그렇죠. 그 논란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진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도 칭할 수 있는 시험이 그렇죠. 예. 네. MC가 그 저기 큐카드 놓치면 어떡합니까? 네, 뭐 혼나야 됩니다. 혼내주십시오, 네, 대표님. 대표님 왜 그러세요? 그 선발 조건이 또 좀 있을 텐데 어떤 그 조건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니까 해당 전공의 대학 교수 또는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 선생님들. 그 당시 그럼 대표님은 그 어떤 일을 하시다가 제가 그때는 국어국문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셨군요. 예. 3년 연속 출제를 하게 되면 안 되고 네. 그래요? 수험생 자녀를 둔 사람은 또 안 되고 네. 이런 또 조건들이 있군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들은 다 배제가 되죠. 그래서 각종 그 서약을 하죠. 이런 건 하지 않겠고 저런 것도 하지 않겠고 나는 그런 아이들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아, 서약을 다 체크하고, 합니까? 네, 다 체크하고 서약하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지 우리 대표님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수능 출제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아, 이제는. 또 이제는 저를 안 부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에 관해서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세상에 좀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게요. 네네. 이 수능 출제위원을 하게 되면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는 거를 주변에 알려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옵니까? 당신은 수능 출제위원입니다. 엑스맨 이런 느낌으로. 그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연락이 담당 기관으로부터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데 가능하시겠느냐 오면은 그 전체 과정이 외부에는 철저하게 비밀입니다. 아니 그러면 며칠 동안 거기 그 이렇게 한 달이 좀 넘습니다. 한 달 넘는 기간 동안 감금 생활을 하죠. 뭐월 뭐일 어디로 오시라 하면은 그 출제위원들을 호송할 그 차량들이 있고 그 차량을 타고 어딘가로 가는군요. 예, 아,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예. 그러나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차 창밖으로 풍경이 변하는 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구나. 이런 건 대강 그 정답을 유추해 나가시는 거고. 짐작합니다. 뭐 안대를 끼우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니까. 네. 혹시나 해서. 안대 네. 끼고 도착해서 안대를 벗어주세요. 그럼 보통 몇 분 정도가 한 해에 모이세요? 과목별로 좀 다른데 이제 제가 출제를 했던 국어 영역은 뭐 출제위원만 한 30여 분, 검토위원도 거의 20분 가깝고 국어만요? 예, 국어만 한 50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출제를 하고 그럼 몇백 분 되시겠는데요? 예. 영어 듣기 평가 지문을 녹음하는 외국인 성우도 같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 아니 네네. 그분들도 계세요? 하이. Good morning, Chris. Good morning, Julie. How was your weekend? 그 출제위원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생활하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죠. 왜냐면 이제 뭐 식사도 또 제공을 해야 되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다음에 일정한 곳에 이제 저희가 갇혀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가다두는 역할을 해주시는 보안 표현이 요원이죠. 표현이 독특하십니다. 가다두는 역할을. 아니 그 실제로 이게 숙소에 한 번 들어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외곽에 이제 펜스를 울타리를 쳐서 그 울타리 밖으로는 뭐 펜스를 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한 없습니다. 발자국도? 네. 아 그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안에 조그만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간호사 병원까지? 선생님도 또 들어오시고 아 예외에 뭐 이런 그 상황이라는 건 없나요? 이외에는 내부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 병이나 부모 상을 당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수밖에 있고요. 예. 없겠죠. 늘 그 보안요원이 무조건 같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 상 중에 기간을 다 잊지도 못하고 아 그렇겠죠. 잠시 최소한의 그 일만 하고 다시 또 복귀하고 병원에 그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갈 때에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보안요원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께 그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에? 보안상 이분의 개인정보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뭐 이름이 알려지면은 이렇게 저렇게 유추해 보면은 어느 분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차단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 차단을 하는군요. 족구를 이제 같이 네. 하시다가 공이 펜스 밖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보안 요원이 찢어가지고 내부를 확인했다라는 이야기가. 제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 쪽에 그 보안의 엄격함에 비춰보면은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면 다 야, 차단하려고 그럼 하죠. 쓰레기도 확인하나요? 쓰레기 당연히 확인하죠. 심지어 뭐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보안요원분들이 이제 비닐 장갑 같은 걸 끼고 음식물을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혹시나 그 안에. 반출되는 네. 게 있을까 해서 다 검사하시고 다른 뭐 생활 쓰레기들도 다 모아서 시험 끝난 뒤에 이제 일괄 그 처리를 하고 정리를 하시고. 인터넷 서치를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보안 요원이 없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검색을 할 수 있다고요? 예, 밖에 통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또 인터넷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확실하게 알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검색실이 따로 있고 또
거기를 지키고 또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에게 무엇을 검색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사전에 기록을 남기고 검색을 하는데 또 만에 하나 또 이게 뭐 해킹이 있거나 맞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령 A를 검색하려고 한다면 A, B, C, D, E, F를 검색을 해서 기록을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이야. 그렇게 하는 게 또 지침입니다. 인터넷 검색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국어 시험 문제를 출제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가 내부에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걸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에 있는 책에 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면 된다 했는데 그 한 것만 가져올 수가 없죠. 빼올 수가 없어서 그 교수님 연구실에 있는 책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그 책 한 권에서 한 1분 정도 확인하고 끝냈습니다. 아, 맞구나. 야, 진짜 철저하구나. 한 달 동안 통화 자체가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예, 통화 자체가 불가능하지만은 피치 못할 경우가 또 있죠. 그 소수의 가족에게는 비상 연락처를 이제 알려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예. 이제 본인이 직접 통화는 하지 못하고 이제 그걸 담당하는 또 요원이 대리 통화를 하더라고요. 대리 통화를 예. 어떻게 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신혼이신 분이 출제위원으로 오셨는데 밖에 계신 아내가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사랑한다. 사랑하신답니다.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한답니다. 진짜요? 예, 그랬습니다.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대표님 안 나왔으면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 또 하나 또 있습니다. 뭐예요? 예. 미수도가 많으시네요. 모든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지어들이 있는데 뭐예요? 가령 숫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 이렇게. 근데 왜 숫자가 왜 뭐 자, 8은 2를 뜻한다. 3은 2를 뜻한다라고 미리 약속을 암호화해서. 아,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그런 거죠. 밖에서 아내분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은행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통장 비밀번호를. 예, 통장이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하셨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답을 하셨죠. 근데 보안요원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모든 낮은 거를 확률에. 미연에 다 네. 네. 반입이 될 수 있는 건 그럼 어떤 겁니까?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스피커도 들고 오시고 또 색스폰 부시는 분들은 색스폰도 이렇게 다 짊어지고 오시고 아, 그런 취미 생활은 돼요? 그 시험 출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인쇄하고 전국에 배포하고 이러는 시간이 있어서 그게 약 보름 정도 됩니다. 보름 동안은 출제위원분들이 이제 출제해서 해방됐으니 이제 좀 뭐 여러 가지를 하시죠. 쉬시는군요. 출제위원들끼리 체육대회도 하고 바둑도 두고 탁구도 치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그러면 한 좀 20일 정도 일하시고 이제 나머지 보름 정도는 그게 또 좀 자유 시간이 있군요.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출제 들어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교춤이 취미셔가지고 사교춤 교습도 하시고 그 안에서 예, 또 색스폰은 본인이 색스폰 연주회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 들으러 이제 또 가기도 하고. 그래 조그마한 사회네요. 그 안에. 그 안에 예, 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그 뭐 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으시다고. 예. 저희 국어 과목에 그런 분이 계셨었는데 예. 일 끝나고 북을 땅 이렇게. 근데 그분이 뭐 좋은데. 제재를 한번 받으셨다고. 그 목소리의 횟수나 장단이 외부에 보내는 어떤 신호 아닌가? 신호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 예전에 시험 볼 때 그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게 있습니까? 모르세요? 저희는 거의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이라서 예.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북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져가시고. 출제 끝나면 돌려드리겠다고 하고서 그냥 순순히 내놓으시나요? 아니면 야 이 사람들아 이게 어떤 무기인지 알아 하면서 좀 옥신각신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사람들아 겁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좀 이 외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외부에 그 차단됐다고 해서 외부 소식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TV도 볼 수 있고 또 신문도 구독이 다 됩니다. 옵니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매일매일 확인을 합니다. 뭐 근데 그런 분 중에 뭐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분들도 있죠. 가령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출제 기간 동안에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주식이 없으니.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본인이 투자한 주식이.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매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네. 아이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하시는 분들. 아 이거 수능 이거 뭐고 지금 이게 이거 문제도 내야 되지만 지금 내 돈이 지금. 예, 뭐 저희도 위로할 방법도 없고. 뭐 색스폰 연주를 옆에서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뭐 색소폰으로 이게 사교춤을 춘다는데 그게 조세. 네. 아유. 이거 사실 말로는 들어봤는데 수능 출제위원이 계시다라는 그 실제로 만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 어떤 일인지 그 내막을 다 잘 알았다면 고민을 좀 더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전화 받고 출제에 들어간 첫 번째 경험 때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큰 고생을 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어서요. 뭐가 좀 제일 힘드셨어요? 우선 밤늦게 또는 어떤 때는 뭐 밤을 새우는 날도 있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고 그다음에 그 대단히 민감한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고 또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되고 피로했죠. 지칠 것 같아요. 수험생과 또 수험생의 입장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저는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다 나름대로 그 노력을 했을 텐데 괜히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그런 걸 훼손할 요소가 없는지를 다 따져보죠. 예를 들면 이건 도시, 특히 대도시의 수험생에 유리하진 않을까,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그 선지, 이제 정답과 오답이 있는 그 선지들을 만들 때에도 이게 너무 아이들을 고생시키는 건 아닐까. 학생 수험생들을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따져서 그 시험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딱 그것만 평가하도록 하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새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죠. 예를 들면 점심 메뉴나 식사 메뉴 하나 정하는 것도 한 뭐 몇 분 모이면 힘들어요. 근데 이거 진짜 말 그대로 이 중차대한 문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30여 분의 그 전문가들이 모이시면 답안을 도출하고 이런 과정이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 전문가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출제한 것들을 함께 토론해서 완벽한 문제로 만들려면은 정말 치열한 그런 논쟁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 상하는 분도 있고 또 관계에 좀 냉랭한 그 바람이 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모인 데라. 네. 그 다음 날 아침 식사하러 가셔야 되는데 나오지도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삐지셨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소외받았다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마음의 상처. 마음에 상처. 마상이라고 그거를 삐졌다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속상해서 섭섭해서. 섭섭해서. 예, 그럼 이제 혹시 아침에 식사 안 하신 적 있어요? 저는 꼬박꼬박 했습니다. 항상 수능이 끝나면 뉴스에 딱 뭐라고 하냐면 올해 수능 유난히 쉬웠다. 올해 수능은 유난히 어려웠다. 저희 때가 사실 좀 문제가 좀 쉬웠다고 했던 해거든요. 뭐 만점자도 많이 나오고. 어때 본인도 쉬웠어요? 아니요. 섭섭해요, 형. 뭐가 섭섭해요? 저는 딱 문제 보자마자 야 올해는 잘 됐어, 오케이. 이렇게 어려우면 다 평균적으로 떨어질 거야. 근데 끝나고 났더니 애들 야 너무 쉽지 않았어. 그래. 뭐야? 그러니까. 뭐 이랬던. 근데 그러면 또 출제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문제가 너무 쉬웠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할 시험이 되죠. 그 난이도, 어렵고 쉬운 정도를 조절하는 거.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을 또 변별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은 난이도는 신도 모른다라는. 수능 만점자들이 나오잖아요, 가끔. 네.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출제를 하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은 몇 문제씩 틀리거든요. 저희가 출제한 건데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틀리는데 만점을 받는 학생들을 보면은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하게 되는데 진짜. 그 아마 열심히 노력한 것의 대가이면서 동시에 또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약간의 행운이 또 따라줘야 되겠죠. 헷갈리는 걸 뭔가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그게 맞아야 또 그죠? 그때 그 친구가 두 문제만 그랬잖아요. 두 문제만 찍었는데 다. 네. 수능 만점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처럼 뭐 이제 보기가 있으면 4가지 다 헷갈리는 게 아니고 2개가 헷갈렸는데 그중 가장 가까운 걸 찍는 거 차이가 있죠. 저는 예. 왜냐면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저는 이제 정답을 유추해서 이렇게 보기에서 고르면 되겠다는데 보기가 없더라고요. 그게. 예. 그럼 뭐지 이게? 더 노력하셨어야 됐죠. 예. 그래도 참 격조 있으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격조 있게 참 다듬어 주시네요. 합숙 수업 펜스가 딱 열리고 나갈 때 기분 어떻습니까? 수능 마지막 교시가 시작되어야 이제 퇴소를 할 수 있는데 나간 날 보면은 아침부터 그 나가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일찍 가시는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줄 서 있고 그러시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고 싶어. 예.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퇴소하기 한 2, 3일 전쯤부터 이제 걱정도 되죠. 가면 할 일도 참 많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걱정도 되지만은 또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베네핏. 그렇죠. 우리 조셉이 제일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베네핏. 저는 아니 그 베네핏이라고. 왜냐하면은 중요한 일을 하는 네네네. 거긴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길래 이렇게 뭐 일단은 자부심이 가장 크겠고요.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하게 판단하는?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장 크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근데 그래도 그렇죠. 그거는 되지 않죠. 굉장히 좀 예. 격조 있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그 수준에서 미소가 지어지는 경우. 들어가신 분들은 미소가 지어지는. 그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을 때도 있기는 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격조 높게 웃음을 주시는 토크.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는 예, 스타일인데. 아주 그 딱 말할 단어들. 것만 딱 하시면서 재미있게 그죠? 혹시 얘기 나누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십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저건 맞춤법이 틀렸는데 띄어쓰기가 틀렸는데 하고 또 어떤 분들 말씀하실 때 문장이 잘 호응이 안 되는데 혹시 좀 저희에게도 호응이 좀 잘 안 된 게 있었나요? 이거 뭐 좀 호응이 안 됐습니까? 제가 뒤에 서술어가 없거나 그러니까 앞에 주어하고 잘 이렇게 안 맞는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 정도 지금 뭐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 안에 하려니. 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50% 실력이 쑥 듭니다. 왜냐하면 의식을 하기 때문에. 의식하고 하는데.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늘어날 것 교수님이 같습니다. 자기야 교수님이 격조가 있으시다. 내년이면 40인데 좀 어떻게 좀 격조 높게 좀 대화를 할 수 있을지가 따로 좀 찾아뵐 수 없습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끝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요? 예. 지금 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네. 그래. 네. 잘 됐네요. 예. 죽은 자를 통해 삶을 배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법의학자 이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교수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인문사회학교실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호라고 합니다. 야. 아니 그 예전에 그 유성호 교수님이 좀 나오신 적이 있는데 두 분이 좀 잘 아시는 사이입니까? 당연히 알죠, 저희는. 근데 이제 뭐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선배입니다. 정말요? 그럼 저는 제가 이제 뭐 깜짝 놀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니 근데 이제 법의학자시니까 당연히 법의학을 가르치시는 거 알겠는데 인문학 강의도 하세요? 보통은 우리도 이제 전공을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교양 학문을 접해야 되죠. 마침 제가 법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의학 말고 다른 것을 전공한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인문학 네가 해야지 그래서 네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저 인문학은 주로 어떤 걸 가르치십니까? 지금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우, 플라톤의 국가는 뭐 들어본 적도 뭐 좀 가물가물한데 뭐 읽어본 적이야 뭐 더더욱 없고요. 살짝만 짧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얘기입니까? 내용이에요? 플라톤의 국가로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한테 묻죠. 도대체 위선자들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하고 모든 편법을 써서 이득을 취하고 성공한 저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선생님?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사는 사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선생님의 입으로, 선생님 말씀으로 정말 진짜로 바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올바르게 사는 것이 왜 행복하고 왜 유익하고 그걸 왜 알려주십시오. 그걸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게 하루 저녁 내내 토론을 해요. 인간이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인간을 보기엔 너무 작으니까 야 인간하고 비슷한 국가를 한번 건설해보자. 큰 국가에서 정의로움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게 되면 인간이 정의롭게 사는 것 또한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제목이 이제 국가가 된 거예요. 이야. 일목요연하게 읽었다. 이래서 선물을 해드리면 안 돼요. 전 읽었는데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학생분들도 이 책을 다 잘 읽어 오십니까? 우선은 책을 다 사게 하죠. 어. 대학을 예과를 두면 뭔가 좀 두꺼운 책 한번 들고 다닐 필요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설득이 되네요. 설득이 되는데요. 자, 이제 의과대학에서 아마도 생소할 겁니다. 그러나 의사는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가 안고 있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고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의사의 역할을 했던 것 같고 플라톤 또한 의사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저 우리나라 의과대학들 중에 법의학은 뭐 전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선 아쉽게도 제가 알기로는 43개 의과대학 중에 10개 정도 됩니다. 아니 법의학자분들끼리도 단톡방이 있다 그래요? 예, 있죠. 지금 제가 오늘 보니까 56명이 단톡방인데 지금 이 안에 거의 국내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나와 있네요. 거기서도 교수님들 이모티콘 많이 쓰십니까? 쓰는 분들이 있고 그걸 못 쓰는 분이 그 세대 차이는 보이죠. 쓰십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걸 쓰고 있습니다. 어떤 거 쓰세요? 그 빵빠레 날리는 거 보면 누가 어디 뭐 상 탔던 빵빠레 한번 날리고 뭐 그런 식이지. 우리 교수님은 좀 법의학자가 되신 계기가 좀 있습니까? 저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때는 뭐 강의실에 이렇게 붙어 있기는 좀 어려운 시국들이 많아서 이제 유월항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아무래도 학생운동을 하고 변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89년대 이제 광주에 조선대학교 이철규라는 민주조선 편집장이 있었어요. 국가보안법 소외 중인데 갑작스럽게 유원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아마 그 죽음을 제가 그때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실은 정말 뭐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이 길 가야겠다,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도 많은 의문사가 있을 테고 많은 죽음들이 있을 텐데 꼭 그런 학생운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죽음에 대해서는 왜 접근하지 못할까? 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더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건 좋은데 죽음에 있어서 건강성 지표는 누가 챙길 것인가 싶어서 그런 이제 그때 결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죠. 꼭 하고 싶었던 일이고 누가 잘하는 일이라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 지금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죠. 저는 제가 행복한 표정과 뭔가 잘 사는 표정을 했을 때 법의학이 정말 재밌나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저는 진짜 실제 이렇게 법의학 수업을 하게 되면 실제 사건을 접할 일이 굉장히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사례 보면서 자기들이 눈이 열렸을 때 굉장히 재밌어하죠. 근데 그게 거의 별똥별 수준으로 싹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왜 그러죠? 야 이거 왔구나. 근데 이제 그걸 놓치죠. 그래서 제가 톰 소어의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톰 소어가 이제 이모한테 페널티를 먹었잖아요. 페인트 칠하라고. 맞아요. 지나가는 친구가 야 뭐해 했더니 너 벌 받는구나. 아니야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너는 함부로 못해. 나 좀 하면 안 돼. 아예 안 돼. 이거 나만 해야 돼. 막 자꾸 하니까 장난감 갖다 줘. 뭐 하면서 이제 그 페인트 장사를 하죠. 장사를. 네. 그러니까 네가 법의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넘어가지 않죠. 그럼요. 저는 관심이 없는 척하죠. 학생들한테. 너 정도는 안 돼 법의학이.
그 정도 관심은 수태 매년 있었어. 찾아온다고 아유 의대 졸업하고 또 찾아온다면 인턴 마치고 또 찾아오면 전문의 좀 따고 그렇게 여유 부리도 전문의 따고 나면 또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때는 좀 나도 수구레스가 됩니다. 계속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제 이제 바로 밑으로 그 법의학 교수가 한 분 더 계세요. 그분도 이제 제자 노상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저처럼 돌연변이 혼자 커갖고 온 학생이에요.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3년 차 때.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손을 잡았죠. 잘 왔다. 그리고 정말 부자나 또는 뭐 화려한 자리는 아니더라도 행복한 인생을 같이 살 수 있다 우리. 같이 공유하면서. 외롭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 우리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 이게 지금 뭐 막 이렇게 인기 있는 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는 언젠가는 떨어지는 일밖에 없어요. 예. 근데 법의학은 더 낮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올라가겠죠. 이게 제 생애 때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 면에서는 그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근데 실은 노상재 교수 앞에 3명 정도가 법의학을 하겠다고 했다가 있었어요. 안 했어요. 선배들이 누가 한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감히 얘기를 못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숲에 가려서 못 봤던 보석이죠. 이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보석이 혼자 남았던 거예요. 야 표현이 좋으시다. 아니, 그분을 위한 찬사는 뭐든지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학생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데 그 외에도 이제 부검도 조금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라북 도내에 발생한 일반 사건은 저희 전북대학교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의 마지막 희망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검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교수님이 쓰신 부검 감정서가 이 진실을 밝히는 또 이제 단초가 된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 보면 부검이 참 어렵죠 이런 표현 하거든요. 네. 시신을 보는 것 때문에. 근데 저희는 부검 자체의 행위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끝나고 감정서를 쓰는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감정서를 쓰다 보면 이분이 왔던 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손상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어느 유원지에서 프린스 차량이 유원지로 굴러서 내려갔죠. 근데 그 안에 운전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하려면 탑승자니까 차량 내부 구조하고 어떤 충돌이 있어야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의 머리나 이런 쪽에 독특한 모양들이 있어요. 동심원 배열인데. 근데 그것은 차량 구조물의 그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물이 없어요. 도대체 이 손상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감정서 뒷면에 썼어요. 그리고 한 10몇 년이 지나서 어떤 남편 살인 사건에 관련된 하다가 그 여인을 조사하다 보니까 전 남편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래에서 PD가 찾아왔는데 이 모양을 내가 해석을 못하고 있었다. 제 감정서가 그게 있어서 잠깐 나갔어요, PD가. 그리고 한 30분쯤 있다 뭘 들고 와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게 뭐예요? 마늘 찢는 공이죠. 예. 그 몽둥이가 생긴 거 있죠. 예. 그걸 들고 왔는데 그 모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찾은 적도 있고. 이거. 아니 좀 교수님도 직업병이 뭐 아까는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뉴스가 어디선 사건이 났다는 소리 귀신같이 잘 들으신다고. 직업병 제가 좀 약간 난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부르면 잘 안 들려요. 저도 그래요. 그러시죠. 근데 저희도 이상하게 사고, 살인, 사망 이런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러니까 어딜 가다가 뉴스에 그게 좀 그냥 반사적으로 보고 제가 용산역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용산역 그 모니터에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어디서 사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뉴스가 그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그런 일도 있어요. 어느 날 느낌으로 갑작스럽게 오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지리산 일주도로가 있거든요. 옛날 90년대 때 누군가가 잠깐 소변이면서 이제 차를 받쳐놓고 소변을 보는데 저 밑에 유기된 시신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한테 부검을 오게 됐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 누굴까 있어요? 그래서 치과 기록을 그 일대 남원, 뭐 임실, 순창 다 경찰들이 찾으러 다닐 텐데, 근데 그 형사가 갑작스럽게 테이블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에 행방불명된 미아 찾기, 우표코기를 한 50명 정도 이렇게 놓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날 지쳐서 딱 앉았는데
그 많은 숫자 중에 한 애가 보이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88 올림픽 때 찍었던 이 태극기 이거 하는 그 사진이 눈에 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종자를 찾으려면 맨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을 제출해 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시간. 가장 마지막에 찍었던. 그럼 나이를 보니까 24살 되는데 8살 때 사진이 제출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이. 자기는 이 애 같은 거야. 그래 올라오면. 직감적으로요? 네, 그래 올라와요. 그 엄마를 만나고 아버지는 별거주고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실종신고를 내고 아버지가 그럼 왜 사진을 그걸 냈느냐 대답을 않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협조해줘서 유전자 분석을 하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대신 빙의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실종되시고 어디 다른 데 수용되시다가?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다 지리산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광주 국과수에 있는데 뭐 경기도 경찰서에서 부검 의뢰가 오는 거예요. 봤더니 1년 전에 사망한 사람을 광주 시립묘지에 매장을 해놓은 시신이 있는데 이거를 파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건은 뭐냐면 어떤 남자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했어요. 자기 고향 후배하고 자기 부인하고 공모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뒤져보니까 둘이 내연 관계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둘을 따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있죠. 분리해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게임. 서로 자백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선처를 받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여성분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 남자는 더 나쁜 놈이다. 1년 전에 자기 와이프를 죽이고 보험금을 탄 놈이다. 그 1년 전에 사망한 부인이 이제 광주에 묻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검을 하러 가요. 그분은 어떤 거냐면 남편은 조수석에 탔고 돌아가신 부인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옹벽 그 옆에 를 들이받고 부인은 머리를 다치고 남편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입원해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부인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분을 데리고 응급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입원이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응급실 의자가 보니까 이 두피가 찢어져 있고 피 나고 갑자기 뇌출혈이 심해져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인이니까 교통사고로 돼가지고 이제 보험을 탔던 거예요. 그래서 부검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묘에서 파서 수위 벗기고 뭔데 실압화라는 건 부패나 육탈이 되지 않고 습한 환경이 있으면 마치 밀랍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요. 근데 딱 처음에 보니까 두피 두정부, 머리 꼭지 부위가 꼬매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가 이 부인을 세면대에다가 휠체어 태워서 시스라고 데려다 놓고 자기 잠깐 옷 가지러 갔는데 와서 보니까 쓰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 딱 보니까 두정부면 휠체어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어디를 다쳐야 되겠어요? 머리를 다친다면. 뒤, 옆, 이마. 근데 여기는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다이빙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겠죠. 부위가 안 맞는데 그리고 다시 이제 조심스럽게 보니까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어요. 두개골에. 이번 당시 엑스레이를 보면 아무 두개골 골절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응급실을 내려왔을 때는 보면 두개골에 구멍이 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사이에 범죄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거짓말은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외계인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괴상망측하게 틀어야 돼. 눈은 한 100개 있더라도 입이 바늘구멍만 해도 입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걸 틀지 전혀 안 만나본 걸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내가 부인을 데려다가 세면대한테 데려다 놓고 가서 화장 가서 수건을 가지고 내렸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여보 살려줘 소리가 들려서 가서 보니 부인이 쓰러져 있더라. 그게 범죄 심리학으로 안 맞아요. 왜 안 맞죠? 왜냐하면 쿵 하고 쓰러졌을 때 어떤 상태가 돼요, 뇌가. 그 정도면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죠.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먼저야.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오고 그다음에 여기 생겨야 돼요. 아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 내가. 그걸 경험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야. 아무도 없는 그 세면대한테 가서 쇠파이프를 내리치고 진술은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야, 그 진술서만 봐도 그 안에 뭔가 그 좀 부검 감정서를 쓰기 힘들 때도 좀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을 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프시죠. 힘들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운명의 끈이 얼마까지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이보다는 길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며칠째 학교를 안 나오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신고를 했고 밖에 신문이나 우유가 쌓여 있고 그래서 경찰이 시정장치 따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복도 쪽에 있는 방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가 목 졸려 살해당해서 가지런히 침대에 누워 있고 안방은 햇볕이 들어오는데 이불을 걷어보니까 칼로 찔려서 살해당한 엄마가 부패된 채로 있고 화장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을 맸어요. 현장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누워있는 5학년 위에 본 벽에 그 당시 동시 경연대 같은 거 해가지고 상 타면 판넬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옛날에. 거기 이 애가 가을이 되면 나무는 너무나 이쁘다는 거예요. 형형색색 아름다운 옷들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더 이뻐, 아니야 내가 더 이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옷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낙엽이. 낙엽이 시인이가. 그래서 야, 이런 시인이. 근데 이게 저도 무지하다는 것이 언제 알게 됐냐면 정신과 선배가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건 그런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애는 SOS를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시가 이렇게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게 참 우리는 얼마만큼을 더 노력하고 더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게 나 지금 조금 전에 소름이 돋았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얘기하신 대로 이게 참 시적으로 그렇죠, 너무 저는. 멋지게 표현을 했다. 단풍이 그냥 떨어지는 것을 서로 아름다움을 다투다가 이게 네 잘못이네 내 잘못이네. 그래서 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에 있는 또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고 이런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인, 남모르는 이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삶이 정상 같지만 저는 죽음을 너무 보니까 살아있는 게 비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많은 사고와 그 많은 힘든, 그 많은 어려운 것들이 있고 그 많은 위험들이 깔려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살 수 있을까? 살아 있을까? 내가 오늘 KTX 타고 왔는데 KTX가 부딪히지 않고 도착한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면 삶이 오히려 신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년간 학생의 심리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입니다. 뭐 자기소개까지 깔끔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교육학과에서 교수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은 또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게 되게 교육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잘하려면 학생들의 심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교육을 심리적 관점에서 보는 학력. 신기하네 이거. 그 예비 교사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아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상식에 근거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하고 이런 교육심리라고 하는 연구에 기반해서 가르치는 거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수업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엎드려 자거나 우리 조세호 씨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수업 시간에 자거나 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 학생들도 계속 그 조세호 씨 같이 딴짓하는 학생 본단 말이에요. 보죠.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너 나가! 너 나가! 나가 이 자식아! 그렇죠. 야, 뭐해? 일어나, 너 일어나. 겨울에는 뒤로 가서 창문 열어. 저 혼자 이렇게 창문 열어서. 뭐 저희한테는 그런 게 너무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왜요? 일단 학생 인권도 있고, 그렇죠, 요새. 또 교육은 학생이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학생이 다음에 열심히 선생님 말씀 듣고 필기하고 그러진 않죠. 안 하잖아요. 아이가 더 관심을 받고 일종의 그게 강화가 돼서 그 행동을 더 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좀 반항하는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한테 던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돼요? 조세호 씨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면 딱 이렇게 한번 보잖아요. 보죠. 그때 딱 우리 조세호가 수업에 집중하네. 야, 보기 좋다. 이렇게 긍정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 칭찬해요. 네. 근데 이게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그 학생 입장에서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어떤 나에 대한 그 긍정적인 기대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행동이 좀 옮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 효과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쓰잖아요. 소위 말해서 피그말리온 효과. 피그말리온. 그러니까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도 있는데 교사가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학생에게
그게 직접적으로 표현이 안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돼서 학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 이거는 태도뿐만 아니라 공부 결과도 바뀔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예. 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거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게 뭐 조세호 씨가 되게 날카로우세요. 네. 서울대생들도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야 내가 좋은 대학 가야겠다 수업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딱 대학에 오면 이게 내가 가졌던 생각이 뭔가라는 회의감이 드는 학생들이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가서 왜 공부해야 되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 안 하고 딴 거 하거나 또 수업에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아니구나. 네. 왠지 서울대를 간 그 학생들은 다 뭐 전국에서 공부를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공부는 잘합니다. 공부는 잘합니다. 네, 공부 더 잘한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좀 이게 또 멀어지네. 아니 근데 이게 서울대 오래 계시면서 느낀 게 좀 서울대생들만의 또 특징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일단 학생들이 진지해요. 삶에 대해 진지하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지하고.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노잼이네. 이게 표현이 격조가 있다. 진짜. 삶에 대해 진지하다. 진지해요. 예. 네. 예. 근데 이걸 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노잼이다.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 예, 예. 어허. 이 교수 설명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을. 왜냐면 지금 교수님이 오늘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광클 수업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수업이. 교수님이 말 그대로 인기 있는 그 수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주 상위권에 있는 인기 있는 수업은 아니고 그냥 학생들이 서로 추천하고 좀 들으면 좋겠다라고 공유되는 수업. 이렇게만 좀 이게 교수 화법입니다. 이거. 그러기 이게 또 교수님의 이것도 또 교수 치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게 거쳐갈 게 많네. 뭐 이렇게 수식어도 많고. 한 단계 주기 좀. 서울대생들이 사실 또 이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긴 하세요. 예. 제가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생의 공부법은 죽어라 하는 공부법이다. 목숨 걸고 공부한다.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 있고 집중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은 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 캐롤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그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하지 않고 결과를 바란다? 이거는 절대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다. 방법이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9시간 자라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뭐 4당 오락 얘기하고 뭐 번쩍번쩍 학습법 막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소리 치우고 샤우팅하고 이런 공부를 해야지 효과가 크다. 뭐 그런 얘기 하는 나는 있어요.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연구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 방법을 아마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오늘 또 들었어. 방송을 통해서 보셨어. 그래. 나도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죠. 시작해. 근데 15분, 10분을 못 가요.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일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동영상이 1시간짜리 많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한 10에서 15분짜리가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딱 사람들이 한 번에 집중해서 보기 딱 좋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내가 1시간을 버텨야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뭐 한 10분, 15분 하고 잠시 이렇게 한 번 걸어갔다 와서 다시 또 10분, 15분 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저 이제 그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조금 이제 해보려고 딱 스탠드 딱 켜놓고 좀 쿠션 좋은 방석에 조금 옷 있잖아요. 좀 편안한 거, 하늘하늘 거리는 거 딱 입고 적당히 이제 하반신 쪽으로 선풍기 딱 청룡차나 뭐 이런 좋은 거 딱 두고 한 모금 하고 딱 야, 이게 가장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공부에 집중되는 환경. 근데 환경은 중요해요. 이제 그래요? 우리가 집중할 때 계속 어느 한 환경에 오래 있다 보면 약간 그 물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 공부할 때 환경을 내가 집중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바꾸는 것도 좋아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조금 내가 다른 곳에서 해야겠다. 카페에 가서 거기서 카페에서 공부하신 분들 진짜 많아요. 그럼요. 약간 그 좀 뭐 이게 생활소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또 조금 약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해야 돼요, 마음이. 우리 뭐 부모님들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 아이가 독서실 가서 딱 집중해서 공부하고
게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거나 카페에 가거나 이런 논다. 근데 노는 애들은 독서실 가도 놀아요. 자거나. 아니 어떻게 저희 과거를 정확히. 근데 맞아요. 이게 제 계속. 아니 괜찮습니다. 독서실 진짜- 가도 진짜 놀 사람 놀거든요. 네. 음악을 들으면 이렇게 뭐 공부하면은 집중력이 또 높아지는 분들도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왜 음악을 틀어놓고도 난 충분히 한다. 그렇죠. 이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별밤 틀어놓고 공부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희 그 교육심리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공부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나에게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들어갈 에너지를 내가 듣지도 않는 음악에 쓰고 있는 거예요. 빼앗기는구나.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좋지 않은데 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어 하느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거지?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심리적인 어떤 부담을 재미없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초기에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음악을 한 3-4곡 정도 들으면서 틀어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 그리고 3-4곡 끝난 다음에 음악이 꺼지면 그냥 공부하는 데 집중해서 자기 시간을 보내고 또 40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좀 쉬는 시간 갖고 또 시작할 때 음악 틀어놓고 하고. 그러면 음악이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좋은 어떻게 보면은 자극이 되는 거죠. 가능한 한 뭐 가사가 있는 노래나 이런 것보다 조용한 노래, 잠잠한 좀 이렇게 책 읽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노래들 이렇게 선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아요. 피부과에서 나오는 그런 음악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피부과. 네, 맞아요. 피부과에서 보통 그런 가사 없는 노래들 그쵸, 많이 그쵸. 나오거든요. 맞아. 예, 버터 이렇게 피아노 연주해서 나오는 곡도 있어요. 좋죠. 예. 그래서 그런 노래를 네. 차라리 듣는 게 낫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건 이제 엉덩이 싸움을 얘기하셨는데 예. 또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숲을 보는 공부를 해라. 보면은 나무를 보지 말고.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참고서 사서 끝까지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네, 대부분 학생들이 보면 앞에 열심히 하다가 여기. 끝내요 그냥. 여기 앞에 또 음악 그냥 까매. 거기만 까. 뒤에는 하얘. 예. 왜냐면 너무 오래 또 전에 봐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거기서 계속 반복하는 거. 완벽하게 내가 공부할 때까지 앞부분 계속 반복하는 진짜 경우가 끝까지 있어요. 가본 적 없네. 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내가 완벽하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방법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어라. 일단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면 그다음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좋은 공부 방법이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우리가 30개를 외운다. 어떻게 외우세요? 영어 단어. 저희는 약간 네. 연상기업법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클락이 시계다. 그럼 클락. 같이 기분 감기가 있네. 몇 시에 감기가 걸렸지? 클락. 오케이. 디스 카운트. 너 디스에 카운트 세 진짜. 야, 응, 디스 근데 공부 카운트. 열심히 하셨는데. 근데 단어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클럽. 애플. 근데 디스카운트. 이거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사실은. 참 부끄럽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 쑥 한번 네, 보고. 계속해서 그냥 요새는 이게 좀 왜곡됐는데 영어 시험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본문을 다 외워야지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들이 그냥 문장 하나하나 그냥 완벽하게 외우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저는 스토리를 자기가 머릿속에 만들면서 그냥 쭉쭉 읽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내 교수님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를 100점 맞은 적이 있는데 진짜요? 그때는 본문을 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 좋은 방법이에요.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se for. Purely was the first man reached the nose for.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 본문을 다 외워가지고 뭐 전치사 빠진 거 다 뭐 모를 수가 없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전체를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전체 한 번 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공부하는 친구로 삼아라. 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그 얘기 하시던데.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용을 내가 완벽하게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한 번 보고 얼마나 알게 되고 뭘 모르고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훨씬 그 공부 과정이 깊이 있게 경험으로 남게 돼요. 소위 말해서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소크라테스 공부법이라고 해요.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소크라테스 공부. 자기 자신을 알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지.
아니 그 사실 20년 넘게 이렇게 그 학생을 대학생분들을 좀 가르치시다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좀 요즘 학생들의 좀 이렇게 좀 다른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요즘 학생들이 의외로 문해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이게 문장의 이해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네. 단순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내용을 다른 것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정보들의 중요성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자기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게 문해력이에요. 복잡하네. 요즘 학생들 세대들이 이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영상을 좀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안 써. 네. 영상은 모든 의미를 다 만들어서 남이 나한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의미를 구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 수 있는 힘이 떨어지니까 또 글을 읽거나 또는 다른 자료들을 종합해서 내가 어떤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이렇게 쫙 구성해내야 되는데 맞아요. 구성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문해력은 그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근데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책을 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읽어야 돼. 학생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3권 이상 읽는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그 바쁜데도. 일주일에요? 그럼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이전에 서울대 신입생들 OT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고3 때 책을 3권 이상 읽었던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거 있을까요? 저도 없을 거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요?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손준호 학생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3권씩? 예, 이거 제가 실제 경험한 바인데 그런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 독서, 문해력, 자기의 사고 능력 이것들이 단단한 애들이에요. 오늘 또 혹시 그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공부에 대한 비법 이런 것들 또 혹시 기대를 하셨다면 역시 예상대로 죄송합니다. 많은 자기님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공부를 오랜 시간 앉아서 죽을 듯이 해야 결과는 나온다. 예.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종대 삼초컷 광클 교양 수업 성과 문화 네. 배정원 교수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성과인가? 성과 그래서 문화에 무슨 성과를 왜 이렇게 앞뒤를 바꿨나? 네. 근데 성과 네. 문화. 성과 문화. 근데 뭔가 클릭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저도 이게 왠지 모르게 커리큘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3초, 야 3초 컷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만 보고 클릭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이 가득한 친구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안 되다가 4년 만에 돼서 너무 좋다고 어떤 분은 또 네. 한 1학년 때부터 듣고 싶었대요. 그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나 봐요. 성과 문화 얘기를. 이거는 꼭 들어야 된다. 네.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듣고 싶어 하는데 워낙 광클하니까 못 오고 이제 4학년 말에 듣게 됐다라는 친구도 있고 결국은 4학년 때도 못 됐다. 이게 클릭을 못 해서 결국 이 수업을 못 듣고 졸업을 하신. 네네. 아하. 야, 근데 어떤 수업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진짜. 네. 성과 문화니까 사회 전반의 문화 속에서 성을 다뤄요. 성의 개념, 성이 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의 이론, 그리고 사랑하는 법, 뭐 사랑 유지하는 법, 사람 만나는 법,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잘 헤어지는 법, 그리고 성관계하는 법, 뭐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죠. 와, 연애에 관한 것도 다. 네, 15주 동안 그게 다 커리큘럼이에요.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오르가즘이라든지 이런 조루, 지루 이런 얘기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그걸 다 해줘요. 예. 열려 있는 수업. 네. 이게 진짜 약간 예를 들어서 네. 그렇게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 들으면 약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하고
제가 이제 성기 구조 기능도 다 보여주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카페에서 왜 많이 듣잖아요. 네.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기가 갑자기 이렇게 탁 떠가지고. 아주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카페에서 수업 듣잖아. 본인도 네. 모르지만 지나가는 사람은 어이 뭐야 이 사람? 그래갖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 공부를 보는 거지 포르노를 보는 게 아니잖아라는 아니죠. 생각이 드니까 괜찮았다는 얘기도 하고요. 뭐 성 건강 관리하는 방법 또 그 폭력적인 파트너 만나지 않는 얘기 뭐 이런 것도 계속 다 해주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참 그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실용적이죠. 네, 진짜 실용적인 것 네, 같아요. 네. 많은 학생분들이 또 이 과목을 듣고 싶어하는 이유인 것 네, 같기도 네. 하고. 이 수업을 이제 15주를 듣고 나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제가 같아요. 처음 질문이 학생은 섹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부터 물어보거든요. 너무 당황해요. 당황하죠. 그러니까 섹스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 자기가 대답을 잘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니까 막 와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참 지금도 어렵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섹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가 우리가 네. 있는데 섹스가 이게 가만 있어. 아니, 예를 들면 교수님이 했다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게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래서 처음에 너무 당황하다가 네, 네. 이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섹스하고 성관계 얘기를 하고 오르가즘 얘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들도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러시니까 네, 이게 편해지는 네. 사실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 굉장히 그 다양한 성결이 있다라는 거죠.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방법도 네. 좀 강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마지막 사람을 결정할 때까지 30명 정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30명 정도. 근데 30명도 적죠, 사실은. 우리가 꼭 이제는 한국 사람하고만 만나고 한국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와, 그래서- 유퀴즈 역사상 가장 저 집중하네. 거의 자세가 원래 항상 이건데 야, 거의 뭐 돌아다녀. 아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미 좀 집에서도 좀 윤채양도 좀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 탈레스? 예. 무슨 말인지 알았다. 예. 이제 알았어. 다시 한번 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꼭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만나보면 안목이 높아져서 나한테 맞는 사람 고르기가 쉽죠. 왜냐면 제가 재석이 네. 형이 항상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만나 일단 네. 좀 만나라. 맞아요. 만나야 알지. 이거 어떻게 네. 안 만나고 아니. 안 만나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기대감을 충족을 좀 시켜줘야 이분을 또 나오게끔 해주신 분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기대감을 내가 충족을 못 시키면 또 실망을 드리게 되는 거니 그럴 바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왜 그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막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건 너무 고객 편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포장하거든요. 맞아요. 뭐 되게 조신한 척, 멋있는 되게 척. 멋있는 척.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척만 하자. 맞아요. 착하다 상대방이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척만 하면 되지 그 이상을 다른 사람들의 바라는 만큼은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정말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so what 이게 되게 중요하죠.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꾸 보게 될 때 그럼 어쩌라고 나 이게 나야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좀 뻔뻔해져도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알았어요? 아, 그래서 조금 느껴졌어요. 네, 조금. 상대를 먼저 알아야 될 그 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다.
연인을 만들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 열 몇 개를 가르쳐줘요. 아, 이게 뭡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그 가치관이 너무 다른 사람 얘기를 하거든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아야 그 사람하고 오래 갈 수가 있겠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가치관하고 성격은 달라요. 아하. 그러니까 왜 우리 보통 그 성격이 뭐 안 맞아서 헤어져요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너무 재밌다 그러고. 아,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성격이 너무 맞아서 성격이 좋다. 맞아서 네. 싸운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사람하고 협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능력의 문제지 성격 자체가 다르거나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자가 연락하겠다 그러고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요. 제가 이 일만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이러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남자들은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전쟁 나가기 전에도 전화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어장관리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서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그 사람이 네가 정말 간절하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아닌 거야라고 맞아요, 얘기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성 간에를 떠나서 친구들 사이에도 연락 잘 안 된다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하고의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네.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 내가 정말 필요할 때는 연락 안 되고. 연락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갑자기 네. 몇 달 뒤에 뭐 며칠 뒤에 뭐 나타나가지고 아 그때 뭐 잠을 잤어. 잠을 잤는데 몇 달을 자. 네. 깜빡 잠들었는데 한 3일 있다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핑계입니다. 네, 핑계. 자주 늦는 사람도 조금. 네. 예. 자주 놓는 게 이제 그 사람을 배려하지 맞아. 않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을 만나는 네, 시간이 맞아요. 소중하면 일찍 나가서 기다리겠죠. 맞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늦고 이러는 그렇죠. 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거 같죠. 제가 네. 오늘 이제 교수님 만났으니까 좀 네. 하고 싶은 얘기 네. 중에 하나가 20대에 사랑을 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 내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 사람한테 좋은 걸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40살이 됐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이 없었던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요즘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뭔가 좀 갖춰진 다음에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에 그 CNN하고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CNN에서 우리 학생한테 이제 남학생한테 물어봤더라고요. 왜 연애 못하냐. 그 자기가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놓쳐버릴 때가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인생은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말 뭐 비싼 걸 안 사주면 어때요? 차를 못 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조셉 지금 좋은 차 갖고 있고요. 63A입니다. 아 당당당당. 예. 주변에 또 조셉 좋다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조셉이 뭔가 자꾸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네. 사람을 제가 마지막 사람이 돼야 돼. 아 근데 미리 왜 이렇게 걱정을 그러니까 해요? 제가 그 얘기. 그러니까 결과를 자기 스스로 그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좀 맞아요. 관계를 이어가라. 물 그게 흐르는 대로 중요하다. 가는 네네네. 떨쳐버리고 좀 만나라는 거죠. 좀 만나야 되는데 아무래도. 혼전순결을 주장하시나요? 저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니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예. 조세호 씨가 예쁜 여자분이랑 좀 이렇게 얼굴이 밝이 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이별에 조셉 너무 죄송한데 지금 저 조셉 연애 상담할 때는 아니고요. 저희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하나만 딱 마지막 하나만. 왜냐면 이게 사랑에 대한 좀. 알겠습니다. 전 사랑이 두려운 게 이별이 올까봐 좀 두렵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물어보신 것이 그 저희 수업 내용에도 있어요. 있어요? 애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잘 헤어지는 법. 아이들이 또 이별에 대한 좀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아름다운 이별. 그래갖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막 못해줬던 걸 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상대를 막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건 뭐야? 거죠.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막 그 친구는 막 이 자기 여자친구가 그 꽃을 보고 싶어 했었대요. 벚꽃.
근데 그걸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고 그거를 꼭 가보고 헤어지겠다고. 그러니까 헤어지긴 헤어지는데 그 전까지 당신과 하지 못했던. 네, 그러니까 좋은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 거죠. 아, 그게 네. 뭐야? 아우. 제가 그냥 박살을 내주죠. 이별은 아름답지 않아. 심지어 소란스러울 수도 있어. 그리고 막 울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죠. 아, 울죠. 그래서 연애를 얼마간 했으면 당연히 사랑한 만큼 아프잖아요. 그걸 겪어야죠. 겪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좀 떠나보낸 후에 미련을 막 두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부터는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제 애인이 오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거의 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좀 정말 내가 헤어져야 되나? 우리가 정말 안 되겠나? 이걸 여러 번 생각해 봐야 하고 근데 정말 안 된다. 이건 정말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번복하지 말고 단호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힘들다. 이 사랑도 너무. 근데 저는 지금 연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별도 힘들고. 저는 사랑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거 투성일까요? 너무 지금 약간 가슴이 울컥했던 게 쟨 또 왜 저래? 제가 좀 그만 좀 해. 조셉 그만 좀 해. 우리 나갈 진도가 많아. 아, 그래요? 아니 뭘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안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을 했던 그녀가 진짜로 저도 나름대로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헤어졌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 인생 가장 힘들었던 연애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지. 이게. 예.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만큼의 이별은 내가 이거는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아니 잊혀지지가 않겠다. 계속 기억이 남고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다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생각이 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내가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니까. 어떻게 시간이 약이 됐나. 근데 그게 아니면 사람이 미칠 거예요. 그럼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맞아.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도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약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고요. 꼭 아셔야 될 거는 어떤 이별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교수님 강의 과제 중에 데이트하기 과제가 있다고요? 네. 그 데이트 과제를 보고 애들이 많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게 그 남녀 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제비뽑기로 골라서 예. 2주간 시간을 주고 그 안에 4시간 이상 데이트를 해라. 네. 이게 과제입니까? 그 4시간 정도는 있어야 데이트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요. 근데 수업이 참 이게 지금 굉장히 실용적이죠. 재밌겠네요. 아니 수업에 데이트하기가 4시간 이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요? 네. 그 4시간 동안 3개의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데이트 하려면 밥도 먹고 차도 그렇지. 마시고 같이 걷든지 3 자전거 가지 타든지. 이벤트를 넣어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더치페이 5,000원씩 내서 10,000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부족하죠, 10,000원은. 요즘 사실 10,000원이면 한 사람 점심값도 안 돼요.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팁을 주죠. 한 번에 후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왜 요새 쿠폰 많잖아요. 네. 혹은 애들이 이제 헌혈도 해요. 헌혈하면 문화상품권 주잖아요. 이제 그걸로 대중교통 이용해서 뭐 커피 사서 나눠 마시고. 이거 재밌겠다. 네. 그리고 도시락도 싸요. 도시락도 싸요? 네. 재밌겠네요.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여기에 제 얼굴에 너무 나타나나요? 여기에 제가 봐서 다시 학교 입학하시겠네요. 저는 그러면은 네. 요 과목은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처음 데이트라고 어머님이 김밥 싸주신 적 했고 그리고 영수증 붙여야 돼요. 돈 어떻게 썼는지 봐야 되니까 이제 인증샷 둘이 어딜 갔으니까 야, 인증샷. 이거 뭐 최고의 수업이네요. 야, 근데 이거 네. 아, 인증샷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하네. 어쨌든 데이트를 하면 이걸 레포트를 써서 작성을 하는 건가요? 네, 레포트를 내야 되고요. 레포트를 따로 써야 돼요. 굉장히 좋았는데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오늘 데이트가 좋았겠지. 서로가 그랬는데 내용은 네,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도 있고 나와서 또 발표를 시켜요. 왜냐면 공유해야 되니까. 아, 재밌네요.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여학생을 불러내면 남학생 둘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애들이 광클을 하니까 비율이 여자애가 2번 데이트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약간 비교가 될 수도 있겠는데? 비교해서 말하라고 하죠. 그럼 남학생들은 너무 잔인한 수업이에요, 막 이러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봐요. 애프터를 받으면 누구랑 할 거냐? 물어봐요. 그것까지 물어봐요? 그러면 막 남자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죠.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근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사귀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사귀는 경우도 있죠. 있다고 있을 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방송 나가고 나면 뭐 컴퓨터 터지겠는데. 클릭해 막 더 막. 사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상형만 자꾸 만나려고 하거든요. 맞아. 키는 얼마여야 되고 외모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제비뽑기로 하니까 누가 걸릴지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그때 이제 외모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4시간을 같이 있어 보면서 의외로 너무 매력적인, 네. 너무 재미있는 맞아. 이런 거를 좀 발견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에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 데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좀 알게 하는 거예요. 아, 재밌다. 사실 그래서 또 애들이 그걸 알아가더라고요. 예. 이성 친구 있는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왜요? 이미 이제 사귀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하면 제 여자친구 헤어진대요. 레포트인데도 그게 좀 네. 만나는 거 싫다는 거죠. 얘가 언제 데이트하는지를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밌니? 분위기 좋니? 기억에 남는 그 학생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어요. 제 강의를 들을 때 헤어지고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왜 헤어졌는지를 좀 알고 싶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좀 배우면 다음에는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친구는 그래서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수업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친구랑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고 결국 결혼했고 그리고 그 친구랑 결혼할 때 줄에 섰고 이런 친구 있죠. 계속 AS를 해주는 거죠. 뭐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만나서 또 상대해주고. 너무 좋다. 네, 그래서 그럴 때 고맙죠. 아니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연애나 결혼이 이제 필수인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 그 듣는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좀 있다면요. 연애나 결혼을 꼭 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나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만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내가 보는 나는 정확하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서 나는 굉장히 근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 더 왜 살아갈 힘도 없고 더 멋있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돌보고 그리고 왜 남을 또 돌보는 방식 같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뭐 전 다 한 거죠.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생명 다양성 재단이라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저 성함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신 생태학자는 어떤 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산으로 들로 강으로 바다로 쫓아다니면서 동물들은 무슨 짓 하고 사나 그런 거 염탐하는 일을 한다. 화두가 되는 기후변화라든가 뭐 생물다양성 감소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또 연구하게 되는 뭐 그런 분야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연구를 하셨겠지만 어떤 동물들을 좀 연구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개미를 오래 연구를 했고요. 개미요? 네, 개미는 한 40년 가까이 40년이나 연구를 하셨어요? 네,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까치. 예. 까치가 전 세계적으로 사는 새인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아요. 까치가요? 네. 그래서 까치도 한 25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고 또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긴팔 원숭이 인도네시아 네, 정글에 긴팔 사는 원숭이. 긴팔 원숭이 지금 한 15년째 연구하고요. 돌고래 제주도에 가서 돌고래 이제 거의 한 10년. 10년이요? 네. 아니 근데 개미 연구를 40년 하셨으면은 정말 뭐 개미 박사님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어떻게 좀 개미를 연구하게 되셨는지요?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자꾸 개미 닮았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진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좀 닮으셨다. 그런 얘기 잘못하시면 안 돼요. 왜요? 제가 약간 곤충과죠. 약간 좀 교수님도 그렇고. 그 왜 저 앱에 저 연예인 닮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해봤는데 3번이나 유재석 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절도로 개미 닮았다고 웃으시면 같은 과예요, 선생님. 우리 교수님께서 개미를 연구하러 정글까지 가셨다고. 네, 뭐 개미가 우리나라에도 제법 많긴 한데요. 네네. 정글에 재밌는 개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 뭐 독을 쏘는 개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개미한테 한번 쏘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그냥 기절한 적도 있어요. 기절을 해요? 네. 어디에 쏘였는데? 세상에 개미 중에 제일 큰 개미가 거의 한 3cm 정도. 오, 이 정도면 굉장히 크네요. 네. 그걸 우리가 총알개미라 그러는데 걔는 침을 가진 개미인데요. 네네. 절벽으로 이렇게 제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잡다가 하여간 이 팔뚝을 쏘였는데 근데 이러고 이제 뭐 문지르고 기어 올라와서 그냥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동료가 제가 길에 숲속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왜 그러고 있냐고 그래서 개미한테 쏘였어. 그랬더니 야 개미 연구하는 놈이 개미한테 쏘여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냐? 근데 뭐 어떡해요? 기절을 한 방 맞았는데 하여간 기절했어요. 와. 교수님께서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는 제인 구달 박사님하고도 좀 각별한 사이시라고요? 네. 일년에 한 300일 정도를 세계 한 80개국을 순회를 하시거든요. 와. 그러시면서 이제 자연을 보호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한 2년, 3년에 한 번씩 그래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쭉 오셨어요. 두 분이 만나면 뭐 어떤 대화를 좀 나누십니까? 교수님하고 구달 선생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이런 위기에서 살려내느냐, 뭐 어떤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릴 수 있느냐,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전략 회의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다음에 뭘 하자,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동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2005년 그 호주제 폐지에 교수님께서도 좀 힘을 보태셨다고요? 아유, 네.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좀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가능하면 안 나서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뭐 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숨으려 그러는데 저 EBS에 나가서 강연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동물사회에는 호주제도라는 게 없더라. 뭐 당연하겠죠. 걔네들이 뭐 그런 시스템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호주는 암컷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네. 되게 생물학자로서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방송된 날부터 전화를 못 쓰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 전화가 없던 시절인데 내려놓으면 울리고 받으면 욕하고 뭐 이러니까 엄청난 그 언어 테러를 거의 한 1년 당했어요. 1년이나요? 네. 그런 어떤 와중 속에서 여성들로부터 전화를 한 몇 차례 받았는데요. 그 어떤 분은 막 전화통에 대고 대성통곡 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선생은 어디 있다 이제야 나타났느냐 뭐 이러면서 당신 가슴이 다 후련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비겁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거 뭐 어차피 욕먹고 있는데 에라씨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책도 쓰고 글도 쓰고 방송도 하고 이유 뭐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질러댔더니 어느 날 헌법재판소에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변론을 했고 자연계의 계보를 뒤질 때는 우리는 암컷을 따라 올라가면서 추적을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주제가 결코 자연스럽지 못하다. 호주제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같이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호모사피엔스의 종특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서 이걸 갖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의 몇 천만 호모사피엔스 중에서 요 동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생각하려고 그래도 이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제 변론이 끝나고 한 2, 3주 후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의 호주제는 위헌이다라는 판정을 내려서 그게 이제 다 끝났죠. 그 암울한 역사가 끝났죠. 참 정말.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들에게 예속되는 거고 그 아들이 또 잘못해서 빨리 죽으면 손자한테 예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땅의 여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법무부가 호주제를 2006년에 폐지하는 대신 개인별 신분 등록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등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은 또 혼인할 때 부부의 합의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이렇게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에는 꼭 토를 하나 달아야 됩니다. 뭡니까? 마치 제가 다 한 것처럼 비춰지면 이게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럼요. 저는 어떻게 보면 야구 용어로 하면 끝내기 안타를 치게 된 거예요. 제일 끝에 이제 참여했다가 불려 교수님 들어갔다가 이런 말을 좀 우리가 배워요.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비유도 척척 끝내기 안타다. 뭐 이런. 네. 교수님께서 미국 유학 시절에 하버드 기숙사 사감을 하셨어요? 네. 하버드에 계셨어요? 네. 그런지도 모르고 조선생 하버드에 계셨어요. 바로. 네. 7년간 하셨네요. 이게 이제 박사과정을 하시면서. 네. 아니 근데 이게 하버드생들은 실제로 새벽 4시 반까지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공부한다는데 막 이게 사실입니까? 에이 사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괜히 왜 옛날에 불이 안 꺼진다고 뭐 이렇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 아니, 그 책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제가 관찰한 하버드 학생들은요 공부보다 사회생활을 훨씬 많이 해요. 이게 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티가 나는 아이가 성적 잘 받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혀 존경심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학생회장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봉사활동도 하고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다 온갖 세상 일을 다 하면서 A를 받는 거예요. 그런 놈을 서로 다 우러러 보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새벽 1시까지 사회생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개 공부를 한밤중에 시작해요. 서로 그냥 얘기를 하려고
거기는 그렇게 막 한다면서요? 네. 누가 많이 떠들었느냐로 일단 점수가 어느 정도 판정이 돼요. 그래서 저 선생님들은 이 책상 밑에 표 하나 가지고 제가 떠들었다. 이거 체크하거든요. 계속 체크를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서로 발언 기회를 주건 말건 그냥 악착같이 떠들어야 돼요. 아니 우리 가면 괜찮겠는데요 점수가. 저도 우리는 그냥 떠드는 거고. 조셉, 우리는 떠들어 제끼는 거고. 떠드는 거는 뭐. 거기는 토론이야, 토론. 아니 거기도 일단 떠들어 제껴요. 일단 제껴. 거기도 제껴요? 두 분은 제끼는 하바드로 거라면 자신 있는데. 두 분은 하바드로 떠들어 가는 제끼는 걸로. 거라면 자신 있었어요. 가가지고 밀리지 않고 뭐. 우리도 뭐 떠들어 제끼는 거는 뭐. 예. 교수님은 얘기를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네. 잘해주셔서 교수님 수업은 광클 수업일 것 같거든요. 이거 저 금방 바로 그냥 찰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 폐강됐습니다. 제 수업. 제 생애 처음으로 저 교수 폐강이 됐어요? 네. 40명이 안 되면 너무 충격적이다. 놀고 있는 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충격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아니 근데 이게 폐강이 됐어요? 지금 정보가 들어와서 긴급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 이유가 있대요. 뭐예요? 이게 교수님의 이 과목이 3학점짜리 과목인데 근데요? 30학점만큼이나 어렵기로 소문이 났다. 이게 그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소문이 좀 나 있어요. 너무 힘들다. 그 학기에 최재춘 교수 강의 들으면서 다른 수업을 들으면 다 망한다. 그 학기에 그 수업 하나만 듣기도 벅차다. 뭐 이런 소문들을 이 얘기 들었는데 거기 수강 신청을 하고 싶지가 않네. 네. 좀 얘기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이제 내년에 혹시 네, 수강 혹시나- 신청을 하실 네. 학생들에게 네. 미리 좀 교수님 미리 좀 얘기 좀 하세요. 네.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힘든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의 양을 줄여줄 생각은 없습니다. 미안한데 열심히만 하면 그거를 조금 교수님이 좀 양보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의 그 열정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싶은 그 마음은 너무 알고 있으나 아이 망했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좀 나왔네요. 교수님도 망했다라는 얘기가. 이 교수님이 가장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있다면 요즘 뭐가 있을까요? 네, 하여간 코로나19 겪으면서요. 교수님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코로나19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겁니까? 근데 그 질문이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기후변화인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온 것 같다는 확인을 한 것 같아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박쥐를 우리가 한 1,400여 종 정도 발견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전부 열대에 삽니다. 박쥐는. 근데 그 열대 박쥐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니까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슬금슬금 온대지방으로 지금 분포를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작년 2021년 5월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박쥐들이 이제 자꾸 온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온대지방에 박쥐들의 생물 다양성 거점 지역이 몇 군데 생겼다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중국 남부로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가 40종 이상 들어와서 이주를 했는데 지금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저 선별 진료소 데려가서 이렇게 검사해 보면 대개 2가지 내지 3가지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걔네들은 달고 살아요. 근데 걔네들은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40 곱하기 2 아니면 3 하면 대충 100이 나오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지난 100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으로 100종류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놈이 이번에 우리랑 나쁜 의미에서 궁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이 터진 거니까. 이야, 이게 저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또 이거 기후 변화가 우리 그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농경을 하기 전 한 10,00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지구에 한 6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보다 조금 많은 정도가 전 지구에 흩어 살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포유동물과 새들 전체에서 우리가 차지하던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1%가 안 됐거든요. 지금 2022년 5월 현재 우리가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동물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96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만년 동안에 우리가 1% 미만이었는데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야생동물을 1, 2, 3% 정도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저 야생동물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어느 날 집주인이 너무 힘들어해서 나 이사 가야 되겠다. 이사해보면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동물인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확률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은 그냥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글쎄요, 재수 없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 꼴로 우리는 마스크 쓰고 이 짓 하면서 생을 마감해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자연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는 새롭게 정립하면서 살자. 자연을 행복하게 해주면 우리도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한테 아주 오늘 우리가 뭐 환경을 왜 보존해야 되는지, 왜 환경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뭐 생각이야 꾸준히 하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코로나까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네.